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8부 그리운 영산강. 양만석은 청년학원 공제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갔다. 먼저 서동익과 강석원, 김기권 등 세 사람에게 회칙 초안을 마련하도록 일렀다. 회칙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익금에 대한 처리 문제였다. 이익금의 10%를 공제회 운영 자금으로 적립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또한 양만석은 학생들과 함께 먼저 기무라야 빵집을 찾아갔다. 기무라야는 메이지 명치 초년에 서양식 빵에 앙꼬, 팥고물을 넣어 만든 앙꼬빵의 원조로 1872년 일본 동경 긴자에서 개업한 이후 6대를 이어온 대표적인 일본 제1의 빵집이다. 광주의 기무라야 빵집은 동경 총본점의 연세점으로 광주에서는 손꼽히는 생과자점이다. 기무라야 앙꼬빵은 다른 빵에 비해 팥고물이 많이 들어가 그 맛이 달고 부드러워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다. 특히 기무라야 앙꼬빵은 빵 만드는 반죽을 부풀릴 때 이스트 대신에 술을 넣어 약간의 술맛이 있다. 기무라야 앙꼬빵은 이 술맛 때문에 명성을 얻게 되었고 인기가 많았다. 양만석은 빵집 주인에게 청년학원 공제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매일 고학생들에게 싼 값으로 당일에 팔다 남은 앙꼬빵과 모찌를 공급해 줄 수 없겠느냐고 했다. 나이가 지긋하고 수더분해 보이는 빵집 주인은 어차피 남은 것을 반값으로 시골 점포에 넘겨주고 있으니 같은 값에 주겠다고 했다. 하루에 빵 300개에 모찌 200개를 반값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500개면 한 사람이 50개씩만 팔아도 10명이 필요하다. 10전에 5개씩 팔면 50개면 1원으로 공급과 반을 제하면 50전이 남는다. 50전의 이익금 중에서 10%를 공제회비로 떼어도 40전의 수입이 된다. 40전이면 어른들 하루 품삯보다 많고 학생들이 나무를 해다 판 것보다 배가 넘는다. 양만석은 우선은 기무라야 빵집에서 만든 먹을거리만을 취급하기로 했다. 기무라야 빵집에서는 앙꼬빵과 모찌 외에도 샌베과자, 나마가시, 생과자, 카스테라 등도 만들었다. 공제회 학생들이 모둠살이를 할 수 있는 집도 마련했다. 부동교 건너 선교 사촌이 맞바래기로 바라다 보이는 밭 가운데 있는 방이 4개나 되는 허름한 농가를 마금녀의 도움을 받아 싼 값에 샀다. 양만석은 날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집을 정리했다. 오랫동안 비워둔 집이라 구들이 내려앉고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 그들은 구들과 문짝을 고치고 벽지도 새로 발랐다. 어질더분한 마당을 말끔히 치우고 찌그러진 사립작을 고치고 나니 사람 사는 집 같아 보였다. 그들이 집안을 정리하는 사이 서서평이 제중원에서 환자를 돌보다 말고 틈을 내어 2번이나 간식으로 카스테라를 만들어 오기도 했다. 양 선생,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앞으로 나도 돕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앙꼬빵과 모찌 가지고 오면 많이 팔아주겠습니다.
서서평이 양만석의 손을 잡고 흔들며 말했다. 재물을 맡고 있는 김기권이 자기 돈으로 1미터쯤 되는 판자에 광주 청년학원 공제회라는 먹글씨 간판을 들고 왔다. 비교적 가정이 부유한 편인 김기권은 학생들이 덮고 잘 이불이며 식기 등도 사왔다. 그들은 사립장문 기둥에 간판을 못질하여 붙이고 나서 간판을 향해 일동 차렷 자세로 절을 하고 박수를 쳤다. 마금리는 한사코 준비금으로 거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사양했다. 당분간은 큰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꾸려가기로 했다. 그에게는 아직도 안광철과 김준영이 준 돈에서 100원 남짓 남아 있었다. 나중에 마금리한테 크게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의 생각은 우선은 청년학원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으나 훗날에는 광주에 있는 전체 고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었던 것이다. 청년학원 공제회의 출범 날짜는 설을 앞둔 2월 10일로 정했다. 이날은 아침부터 양림촌 공제회 숙소가 북적거렸다. 방학 중인데도 100여 명의 청년학원 학생들이 몰려왔다. 그들 중에는 가정 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학령기를 놓쳐 보통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거나 시골에서 한학을 공부하다가 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청년학원에 들어온 학생들도 많았다. 최규창과 정우채 같은 경우가 그렇다. 영암에서 한학을 공부하던 최규창은 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13살에 혼자 광주로 올라와 진남관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여관에서 하숙을 할 경우 하숙비가 만만치 않아 재력가가 아니면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왕제일과 임주홍 등 청년학원을 졸업하고 광주 고보에 진학한 선배들도 몇몇 보였다. 50평 남짓한 조붓한 마당에 사람들이 3대 들어서듯 가득 찼다. 장사에 나설 10명의 학생들이 저마다 가슴에 빵 상자를 메고 맨 앞줄에 횡대로 늘어섰고 그 뒤로 청년학원 학생들이 학년별로 줄을 맞춰 섰다. 토방에는 청년학원 공제회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지역 유지와 청년의 간부들이 학생들을 마주보고 섰다. 광주 노동공제회장 최홍종 목사와 서서평의 얼굴도 보였다. 청년회 측에서는 최한영, 문태곤, 강석봉, 지용수 등 간부 외에 장석천, 김재명, 강혜석의 모습도 보였다. 금성관 주인이며 공제회 후원회 고문인 고막내도 참석했다. 한사코 마다한 것을 양만석이 억지로 끌고 오다시피 했다. 양만석은 학생들 뒷줄에서 조금 떨어진 사립장문 옆에 경찰부 형사 노주봉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섬쩍지근했다. 출범식은 청년학원 학우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강석원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내빈 소개에 이어 청년학원 공제회장 서동익의 간단한 경과 보고가 있었고 후원회장인 양만석의 인사말이 뒤를 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꿈을 달성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닷을 올리고 험한 바다에 출항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 항로를 출범할 때
저마다 배에 실을 수 있는 만큼의 희망을 가득 싣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험한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고 지치게 되면은 희망의 보따리를 하나씩 바다에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희망이 하나도 없이 기양지에 도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희망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출항 준비를 끝낸 10명이 각기 가슴에 안고 있는 상자 속에는 50개의 못지와 안고빵이 들어 있습니다. 돈으로 계산하면 모두 1원어치입니다. 그러나 상자 속에는 빵과 함께 우리들의 희망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 희망은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지금은 비록 그 희망이 미약할지 모르지만 장차는 각자 개인의 성공, 아니 우리 민족의 앞날에 불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희망을 달성하자면 많은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도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도전해보지도 않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 속에서도 극복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만 고통을 겪은 사람은 끝까지 도전하여 장애를 극복해냅니다. 고통의 경험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값진 용기와 의지력의 소산입니다. 고통은 바로 고통을 치유하고 쇄신시켜주는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고통을 만나더라도 지금 가슴에 안고 있는 희망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이들의 항로를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만석 후원회장의 인사말이 끝나자 박수와 함께 학생들의 환호가 터졌다. 이어 최홍종 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그는 모두에서 양만석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최규창의 하숙집에 광주 고보생인 왕제일과 장재성이 찾아왔다. 왕제일은 동아일보 신문 배달을 하고 있는데 날씨가 추운 요즘하게는 배달이 끝나면 최규창의 하숙방에 들러 온몸을 녹이고 가곤 했다. 그날도 배달을 끝내고 오다가 장재성을 만나 함께 온 것이다. 왕제일은 언제나 한결같이 흰색 한복 차림에 모표가 붙은 모자를 썼다. 한복 차림에 방울을 달고 뛰면 신문 배달을 하는 모습이 조금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했다. 영암 구림이 고향인 최규창은 금성관에서 소리를 지르면 들릴 정도로 가까운 진남관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그의 가정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으나 부모들이 귀한 3대 독자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비싼 여관에서 하숙을 시켰다. 광주고보 진학을 목표로 청년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최규창에게 왕제일과 장재성은 그야말로 선망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최규창은 그들이 쓰고 있는 모자만 봐도 가슴이 뛰었다. 이제 왕제일은 한 달 남짓 남은 새학기부터는 3학년이 되고 장재성은 2학년으로 진급하게 된다. 야 임마, 장가갈 생각을 하니 얻어 죽겠냐? 왕제일은 그보다 5살이나 아래인 최규창을 놀려댔다.
얼마 전 최규창 아버지가 올라와서 내년 봄에 혼사를 치러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갔기 때문이다. 최규창은 이제 33면 15세가 되는데도 부모는 자신이 귀한 집이라서 오래전부터 혼사를 서두르고 있던 터였다. 규창은 광주 고보에 입학하기 전에는 절대 장가를 가지 않을 생각이다. 몇 살인데 벌써 장가를 가? 최규창보다 한 살 위인 장재성이 실실 웃어댔다. 최규창은 장재성을 홍학관 강연장에서 먼 발치로 한두 번 본 적이 있으나 직접 대면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장재성은 키가 훤칠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남이다. 정구로 단련되어 체격도 탄탄해 보였다. 별명이 모과라고 할 만큼 얼굴도 울퉁불퉁하게 생긴 최규창과는 대조적으로 돋보였다. 인사해라. 이쪽은 광주고보 1년 후배 장재성이고 이쪽은 아우로 생각하는 최규창. 왕제일이 두 사람을 소개시켰다. 몇 살인데? 최규창이 장재성과 악수를 하며 반말로 물었다. 16. 호면은 나보다 한 살 위인데 투고 지내면 되겠네. 왜소한 체구에 비해 별명인 모가처럼 야무지고 당돌한 데가 있는 최규창이 밝게 웃으며 장재성의 눈치를 살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래, 좋을 대로. 장재성도 잡은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다. 근데 제일이 형과는 어떻게 알게 됐지? 장재성이 왕제일에게 물었다. 그는 자신보다 한 학년 위이지만 나이가 5살이나 더 많은 왕제일을 깍듯이 형으로 대접했다. 사연을 말하자면 길다. 그러면서 왕제일은 최규창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3년 전 봄이었다. 그때 왕제일은 청년학원 2년 차였다. 그날도 그는 본정통에서 땀벌창이 되도록 뛰면서 신문 배달을 하고 있는데 휘지근한 차림에 모가처럼 생긴 웬 촌놈이 느닷없이 나타나 소매를 붙잡았다. 바쁜 왕제일은 당돌한 촌놈을 향해 당장 한 대 쥐어박을 것처럼 신경질적으로 내질렀다. 그는 신문 배달을 하고 싶다고 했다. 왕제일은 촌놈을 뿌리치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촌놈이 모가처럼 대굴대굴 구르듯 계속 그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몇 차례 으름장을 놓으며 떨쳐버리려고 했으나 그 아이는 왕제일이 배달을 다 끝날 때까지 졸래졸래 따라다녔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신파조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다. 그는 영암 구림에서 서당 공부를 했는데 신학문을 공부하고 싶어서 혼자 몸으로 광주에 올라왔다면서 신문 배달이라도 하여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했다. 당장 잘 곳도 돈도 없다고 했다. 왕제일은 아이의 처지가 딱한 것을 알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왔다. 5년 전에 자신을 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왕제일도 5년 전 15 나이에 고향인 구례 광희를 떠나 무작정 광주에 왔었다. 학교에 다니고 싶은 일념으로 일가 친척부지 하나 없는 광주에 온 그는 아무도 없는 외딴 무인도에 떨어진 기분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줄인 배를 부여안고 광주역 부근을 배회하였다. 광주에서 그의 첫 번째 돈벌이는 역에서 내린 손님들을 인력거꾼에게 안내해주고 소개비로 오전을 받은 것이었다.
오전으로 호떡 2개를 사 먹을 수 있었다. 그는 한동안 그 일을 계속하다가 단골 인력거꾼의 소개로 본정통에 있는 임하군 가구점의 점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공장과 점포를 겸한 가구점 위아래층에는 값비싼 가구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었다. 임하군 가구점은 호남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가게로 부잣집 혼사에는 필수적으로 이 집 가구를 샀다. 왕제일은 광주에 온 지 반년 만에 가구점 점원으로 취직을 하고 본정에서 멀리 떨어진 서방면 농가 문간방을 얻어 자취를 했다. 자취방에서 가구점까지는 1시간 이상 걸어야 도착할 수가 있었다. 그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도 굶고 먼 길을 걸어 가구점에 도착해서 말끔히 청소를 해야만 했다. 그리고 밤에는 10시가 넘어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한밤중이 되어야 걸레처럼 지친 몸으로 흐느적거리면서 자취방에 돌아올 수 있었다. 공부를 하기 위해 광주에 온 그의 꿈은 차츰 퇴색해지기만 했다. 그 무렵에 동아일보에서 배달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구점을 그만두었다. 신문 배달은 시간 여유가 많아 청년학원에 다닐 수가 있게 되었다. 이 최모계란 놈이 글쎄 한 달 동안이나 나한테 빈대 붙어서 살았다니깐. 왕제일은 기분이 좋을 때는 최규창을 최모계라고 불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만 쫄래쫄래 따라다녀서 꼭 혹을 달고 사는 것 맹키로 불편했단께. 그랬다. 그 한 달 동안 최규창은 왕제일만 따라다녔다. 신문 배달도 따라다니고 청년학원에도 붙어 다녔다. 최규창이 왕제일의 자취방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그가 청년학원에 들어가고 일주일쯤 지나서였다. 최규창의 아버지가 영암에서 올라와 진남관에 장기 하숙을 시켰기 때문이다. 최규창은 공부를 하겠다면서 고향을 떠난 지 한 달이 넘도록 집에 편지를 하지 않았다. 걱정이 되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있는데 앞집 사는 최민섭 씨가 광주 홍학관에 찾아가 보라고 넌지시 말을 해주었다. 최민섭은 최규창이 어디에 갔는지 알고 있었다. 기실 최규창이 고향을 떠나 광주로 간 것도 최민섭 씨 때문이었다. 최민섭 씨는 영암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붙잡혀 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다. 진달래가 찢어지게 핀 봄날이었다. 규창이 서당에 갔다 오다가 마을 앞 정자에서 최민섭 선생을 만났다. 어린 나이였지만 규창은 그를 마음속으로 존경해 오고 있었다. 최민섭 선생은 규창이를 부르더니 옆에 끼고 있던 책을 보고 놀랐다. 그때 규창의 나이 12살로 논어를 읽고 있었다. 최민섭 선생은 이것저것 물었고 규창은 막힘없이 대답을 했다. 그 무렵 규창은 마을에서 신동이 나왔다고 할 만큼 배우지 않은 글자도 읽고 뜻을 새길 줄 알았다. 최민섭 선생은 규창에게 소문대로 영특한 아이라고 칭찬하면서 계명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신학문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최민섭 선생은 광주 홍학관에 가면 보통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아이들을 2년 동안 가르쳐 고등보통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말을 들은 규창은 서당에도 가지 않고 끙끙대다가 후련히 집을 뛰쳐나와 광주로 왔다. 3대 독자 규창이 사라지자
집안에 난리가 났다. 온 식구가 나서서 한 달 가까이 규창을 찾고 있는데 앞집사는 최민섭 선생이 그때서야 광주 홍학관으로 가보라고 귀띔을 해준 것이었다. 야, 모개야. 형님 배고프다. 후딱 먹을 것이나 좀 내오너라. 왕제일이 명령조로 말하자 규창은 주저하지 않고 실엉에서 대우리 바구니를 내리더니 집에서 보내온 곶감이며 유과를 꺼내주었다. 이렇듯 왕제일은 최규창의 하숙방에만 오면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굴었다. 그리고 규창은 왕제일을 친형님 대하듯 그 뜻을 잘 받아주었다. 그만큼 두 사람은 이물 없는 사이였다. 그러고 보니 제일이 형과 규창이가 많이 닮은 것 같네. 장재성이 두 사람의 관계를 부러워하며 말했다. 그는 두 사람이 시골에서 공부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집을 떠나와서 고생한 이야기들이 부러울 만큼 재미가 있었다. 광주 태생으로 아버지가 광주면의 회계 공무원인 덕분에 별로 고생을 모르고 자라온 그로서는 혼자 힘으로 삶을 개척해가고 있는 왕제일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 후 최규창의 하숙방에 임주홍과 정우채가 찾아왔다. 임주홍은 광주고보 1학년생이고 정우채는 청년학원 1년차 생이다. 임주홍은 최규창과 같은 나이로 근처 금성관에서 하숙을 하고 있고 정우채는 북문루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최규창보다 1살 아래인 정우채는 청년학원에 들어와서부터 최규창을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고 임주홍은 학교는 다르지만 한 동네 여관에서 하숙을 하는 관계로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터였다. 임주홍과 정우채가 알게 된 것은 한 달 전쯤 최규창의 하숙방에 처음 만나면서부터였다. 최규창은 임주홍과 정우채를 먼저 와 있던 왕제일과 장재성에게 각각 인사를 시켰다. 임주홍은 광주고보 선배인 왕제일과 동급생인 장재성과는 안면이 있었고 정우채는 왕제일을 최규창 하숙방에서 자주 만나는 사이였지만 장재성은 초면이었다. 최규창은 실ong에서 시자 2개를 꺼내 두 사람에게도 하나씩 주었다. 넓지 않은 하숙방에 5명의 학생들이 아랫목에 벽돌림으로 나란히 앉았다. 20살의 왕제일만 청년티가 완연했고 나머지 4사람은 14살에서 15살로 어금지금해 보였다. 주홍이 너 얼마 전에 홍학관에서 마르크스에 대해서 연설했던 양 선생과 같은 집에서 하숙을 한다면서? 장재성이 한참 시자를 먹고 있는 주홍을 향해 뚜벅 물었다. 임종은 고개만 끄덕였다. 양 선생님이 너한테 잘 해주시더냐? 나는 아직 인사도 안 했어. 한 집에 살면서 인사도 안 해? 왜? 그냥 별로 인사하고 싶지 않아서. 임종은 솔직히 말해서 양 선생에 대해 별로 친근감을 갖지 못했다. 홍학관에서 연설을 듣기는 했으나 자신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느꼈다. 더욱이 순사들이 그를 체포하여 간 것을 목격한 후부터는 양 선생이 다소 두려운 존재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인지 한 집에 살면서도 그와 마주치는 것을 싫어했다. 어쩐지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너는 뭐 때문에 공부를 하냐? 한참 동안 말없이 임주홍의 얼굴을
뜨악하게 바라보고 있던 장재성이 약간 비아냥거리는 투로 물었다. 생뚱맞은 질문에 임주홍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뭐 때문에 공부를 하냐니깐. 장재성이 다소 불컥거리는 목소리로 그러면서도 심각하게 다시 물었다. 입신양명을 위해서 공부한다. 왜? 입신양명을 해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정우채 너는? 넌 뭐 때문에 청년학원에서 공부를 하냐? 정우채 너도 갔냐? 장재성이 이번에는 정우채에게 같은 질문을 했다. 묻고 있는 그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아무도 농으로 받아들이거나 그냥 웃어 넘길 수가 없었다. 나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정우채의 말에 장재성은 입가에 묘한 웃음을 머금어 날리더니 최규창을 보았다. 규창이 너는 뭐 때문에 고향을 떠나 청년학원에 다니지? 공부를 하려는 이유가 뭐야? 거야 계명 세상에서 세상 이치를 깨닫고 살기 위해서라고나 할까? 최규창은 최민섭 선생의 말을 떠올리며 말했다. 최일용은? 장재성이 왕제일을 보며 물었다. 왕제일은 선뜻 대답을 못하고 희미하게 웃으며 잠시 미적거렸다. 그는 장재성이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인지 몰랐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다. 어쩐지 장재성이 그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모멸감까지 느꼈다. 왜 묻는 건데? 그냥 알고 싶어서. 각자 인생의 목표를 알아야 서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장재성은 되도록 왕제일의 심사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말했다. 왕제일은 솔직히 기분이 약간 꾸릿꾸릿했다. 장재성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왕제일은 참기로 했다. 그만한 일로 아우처럼 따르는 후배를 탓할 수는 없었다. 나는 신문기자가 되려고 한다. 장차 이 사회의 목탁이 되어 정의를 구현하려고. 그리고 또 진실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왕제일의 꿈은 신문기자가 되는 것이다. 그가 가구공장 점원을 그만두고 신문 배달을 택한 것도 따지고 보면 신문기자가 되기 위해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서였다. 그가 요즘 가장 선망하는 사람은 동아일보 광주지국장과 기자를 겸한 설병호였다. 왕제일이 보기에 그는 어떤 경우에도 불의에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당당하게 살고 있었다. 왕제일이 신문기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따지고 보면 설병호 기자를 처음 본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가 가구공장 점원으로 있을 때였다. 가구공장 옆에 나이가 지긋한 새끼구찌라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모자점이 있었는데 그보다 4-5살 아래인 순금이라는 처녀가 시골에서 올라와 이 집에서 식모살이를 했다. 그런데 모자점 남자 주인이 여러 차례 순금이를 겁탈했다는 소문이 솔솔 나돌랐다. 그러던 어느 날 순금이가 금반지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안주인으로부터 심하게 얻어맞고 쫓겨났다. 상처투성이가 된 얼굴로 순금이는 억울하다고 울부짖으며 모자점 앞에 퍼질러 앉아 울부짖었다. 이웃에 사는 누구인가가 동아일보 지국에 알렸고 설병호 기자가 현장에 와서 취재했다.
다음 날 이 사실이 동아일보에 보도되었다. 모자점 주인은 경찰부에 잡혀갔고 누명을 벗은 순금이는 위자료를 받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지금도 문득문득 얼굴이 가무잡잡하고 댕기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순금이가 생각나곤 했다. 공부하는 이유가 각기 다르구만. 누구는 입신 영달을 위해서, 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리고 세상 이치를 깨닫고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제일이 형을 제외하고는 공부하는 이유가 모두들 개인의 입신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장래는 누가 책임지지? 개인의 입신 영달은 결국 우리 민족의 장래는 외면한 채 혼자만이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인데, 우리 학교 송홍 선생님한테 들은 대로라면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고 했어. 정신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신적으로 자유로운가 말이야.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어떻게 정신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겠나? 이 말이야. 그건 아니지. 절대 아니라고. 장제성이 다소 흥분한 목소리로 연설하듯 말했다. 갑작스럽게 방 안에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모두들 멀뚱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재성이는 뭐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건데? 심사가 약간 뒤틀린 최규창이 따지듯 물었다. 나? 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야. 이상사회? 그게 어떤 사회인데? 최규창이 다시 물었다. 계급적 갈등이 없고 노동의 해방이 보장되는 사회. 함께 똑같이 일하고 일한 만큼 함께 먹으며 전체가 똑같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회. 장제성의 자신에 넘치는 말에 모두들 아무 말 못했다. 장제성의 말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런 사회가 어디에 있는데? 그런 사회를 누가 어떻게 만든다는 게야? 이번에는 임주홍이 삐딱하게 고개를 외로 꼬고 물었다. 우리가 만들어야지.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길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왜? 내 말이 틀렸어? 반론이 있으면 말해봐. 장제성의 무릎에 모두들 고개를 가로저었다. 오늘 내가 좋은 선배 한 분을 소개시켜 줄게. 그러면서 장제성은 당장 함께 나가자고 했다. 장제성의 제안에 그들은 모두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 겨울방학 중이라서 특별히 할 일도 없거니와 장제성의 의견을 거절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장제성이 소개시켜주겠다는 선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다. 자, 후딱 일어서. 장제성이 먼저 일어서서 나가자 다른 사람들도 쭈뼛거리며 신발을 꿰었다. 진남관에서 나온 그들은 말없이 장제성을 따라갔다. 그들이 간 곳은 홍학관 청년회 사무실이었다. 그곳에 지용수와 양만석이 화목난로 옆에 앉아 있다가 사무실에 들어서는 그들을 보고 다소 놀라는 얼굴로 한참 바라보았다. 이곳에 처음 와본 그들은 둘레둘레 사무실 안을 살폈다. 재성이가 여기 어쩐 일이야? 지용수가 의아해하는 얼굴로 장제성을 보며 물었다. 장제성과 지용수는 옆집에 사는 관계로 잘 아는 처지였으나 나머지는 초면이었다. 장제성은 모자를 벗고 양만석과 지용수에게 인사를 하고 나서
함께 온 네 사람을 하나하나 소개시켜 주었다. 지금까지 5사람이 새로운 이상사유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장재성이 지용수와 양만석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그래? 어떤 점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지용수의 눈길이 잠시 왕제일의 얼굴에 머물렀다. 자신보다 한두 살쯤 아래로 보이는 젊은 사람이 한복에 교무를 쓰고 있는 모습이 완고하고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왠지 모르게 그에게 믿음이 갔다. 지용수의 물음에 아무도 선뜻 대답을 못하고 망설였다. 지용수는 인내심을 갖고 그들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들의 생각을 탐지하기라도 하려는 듯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다. 자네들은 지금의 현실을 만족하는가? 대답이 없자 지용수가 다시 물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왕제일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는 먼저 왕제일의 대답을 듣고 싶었다. 이 세상에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왕제일이 그런 질문이 어디 있느냐는 투로 반문해 왔다. 그래, 자네 이름이 왕제일이라고 했던가? 자네가 현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거야 우선은 궁핍한 생활 때문이죠. 혼자 힘으로 신문 배달을 해서 학교에 다니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솔직히 장래에 대해서도 불안하고요. 그렇구만. 또 다른 사람은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현실이 너무 암담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자유가 없습니다. 교육 현실도 불만입니다. 최규창과 임주홍, 정우채가 차례대로 한마디씩 했다. 지용수는 여전히 경직된 표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대답을 할 때마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자네들이 말하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불만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보았는가?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흔들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자기 앞에 놓인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일세. 불안한 현실에 안존하는 퇴영적 삶을 계속하기 때문에 삶이 더욱 궁핍해지고 결국은 남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 그러므로 현실을 타개하여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값진 꿈일세. 뱃바닥에 구멍이 뚫린 배를 타고 바다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게나. 부자들이나 특권층은 구명조끼가 있기 때문에 배가 가라앉아도 살아날 수가 있지만은 구명조끼가 없는 가난한 민초들은 꼼짝없이 물고기밥이 되겠지? 그래서 다 같이 살기 위해서는 튼튼한 배를 새로 건조한 다음에 바다를 건너자는 거지. 새로 건조된 튼튼한 배와 같은 이상사회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따로 없는 평등이 보장되고 자유가 있고 누구나 일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되지. 지용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득력 있게 이야기했다. 모두들 공감하는 눈치였다. 지용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얼핏 표정을 살핀 다음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 그렇다면 이상사회를 이루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체념하고 불안해하고 비판만 해서는 절대로 이상사회는 이루어지지 않네. 비판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지. 따지고 보면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겠지? 빼앗긴 국권을 회복해야 하고 자유도 쟁취해야 하고 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서로의 차별과 갈등도 풀어야 하고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사용자로부터 노동력이 착취당하는 일도 없애야 하고 지용수는 다시 이야기를 중단했다. 우리 앞에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이 안고 있는 모순을 찾아내어 하나하나 과감하게 제거해 나가야 하네. 그러자면은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 하네. 그게 투쟁력이지. 우리 민족의 기둥인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하네. 정신적으로 강해져야만 투쟁이 가능한 것일세. 정신적으로 강해지려면 사상적으로 굳세게 무장이 되어야 해. 사상적 무장을 공고히 하는 데는 먼저 학습이 필요하지. 지용수는 얼핏 양만석을 보았다. 한마디 거들어주기를 바라는 기색이었다. 자네들 눈빛을 보니까 이상에 불타고 있는 것 같구만. 아까 지 선생이 우리 인간의 꿈은 이상 실현에 있다고 했는데 옳은 말이네.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눈의 크기에 비해서 가장 멀리 보는 존재이지. 돼지는 눈앞에 먹을 것만 찾고 개는 물어뜯을 것만 찾지. 그러나 사람은 하늘도 보고 지평선이나 수평선 끝을 보려고 하네. 멀리 본다는 것은 내일, 즉 미래를 본다는 것일세. 그래서 인간은 이상적 존재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이상은 현실 한가운데 있으며 그 속에서 이상을 스스로 찾아서 실현해 나가야만 하네. 자네들은 이 민족의 동량으로서 장차 이 나라를 일으켜야 할 것이네. 그러자면 지금부터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지. 그래서 말인데 내 생각으로는 자네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현실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서 꾸준히 학습을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양만석은 지용수가 말했던 것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한 다음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모임체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겠는데 서로 생각이 같은 학생들끼리 모임체를 만들 수 있겠는가? 지용수가 학생들 중에서 나이가 많고 믿음이 가는 왕제일에게 넌지시 물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광주고보나 청년학원 학생들 외에 농업학교나 숭일학교 학생들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농업학교 신문을 배달하고 있어서 그쪽 학생들과도 잘 압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네. 지용수가 큰 소리로 공감을 표시했다. 한 10명 안팎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왕제일과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동의를 했다. 그런데 청년학원 학생들은 제외시키고 고등보통학교 학생들로 제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구만. 물론 자네 두 사람도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면 참여하도록 하고 말이야. 양만석이 청년학원생 최규창과 정우채를 보며 말했다. 최규창과 정우채는 서운한 듯 찜찜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들께서 모임의 명칭을 정해주십시오. 잠자코 있던 장재성이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말했다. 선생님께서 장명을 해보시지요. 지용수가 양만석에게 부탁했다. 글쎄, 뭐가 좋을까? 무등산을 따서 무등회가 어떤가? 차례가 없는 모임. 그야말로 평등의 뜻이 잘 나타나 있지 않은가? 좋습니다. 양만석의 제안에 모두들 찬동을 표시하며 박수까지 쳤다.
이렇게 해서 이날 홍학관 광주 청년회 사무실에서 고보 학생들 중심의 학습 모임체인 무등회를 발기하기로 결의했다. 점심때가 되자 그들은 무등회 발기 준비를 기념하기 위해 홍학관에서 가까운 우그이스로 가서 우동을 먹었다. 우동값은 양만석이 계산했다. 회원에서 제외된 최규창과 정우채는 우동을 먹으면서도 시종 말이 없었다. 회원에서 빠져서 서운한 모양이구나. 1년만 참아. 옆에 앉은 왕제일이 최규창의 옆구리를 찔벅거리며 속삭이듯 말했다. 최규창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처박은 채 우동만 먹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1년 후에는 꼭 광주 고보에 진학하여 무등의 회원이 되리라고 마음을 다잡으며 하숙집으로 돌아왔다.